얘기들에서 조금 진취적으로 우리가 그러니까 75년 전 4.3이 무엇을 얘기하고자 했는지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어떻든 통일과 자주독립이라는 47년 3월 1일에 대한 얘기들을 조금 해봄으로 인해서 우리가 흔히 4.3이 억울한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그 억울함이 단지 이제 죽음을 통한 억울함이라기보다 사실 그 4.3의 원래 갖고 있는 가치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는 그런 억울함이 더 크지 않나, 그 억울함을 해원하는 어떤 첫 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행사와 강연, 전시를 연결해서 쭉 가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해서 첫 번째 이제 오늘 기념식에 기념사도 해주신 전호영 교수님을 모시고 어떻든 저희가 독립이라는 어떤 주제 그리고 4.3이라는 주제가 한국 역사의 어떤 포지션들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이렇게 전반적인 얘기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주신 전호영 교수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큰 박수. 예, 제가 주최 측으로부터 자주독립이라는 키워드를 받고 그와 4.3을 좀 연관지어서 얘기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답답하시죠 요즘에? 최근에 나온 발언들입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의 업적과 위상은 재조명되어야 한다. 또 합당한 재평가가 이루어져야 할 시점이다. 공이 과보다 크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국민의힘 여당 원내대표의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새로 승격한, 왜 승격시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국가보훈부 장관은 08과이라는 말까지 만들었습니다. 공이 8이면 과는 2밖에 안 된다. 뭘 했을까? 제가 역사학자로서 이 사람 때 시대와 관련해 기억나는 것들을 보면 4.3 학살, 또 반민특위 해체, 국회 프락치 사건 날조, 6.25 전쟁 당시에 국군이 북진하고 있으니 서울 시민은 안심하고 자리를 지켜라라고 방송을 해놓고 먼저 건너가서 한강다리 폭파한 일, 국민방위 보도연맹원 학살, 국민방위군 학대 및 학살, 전시 양면 학살, 발췌개헌, 4.45 개헌, 귀속재산 불화 및 원조물자 배분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부정부패, 깡패 정치, 3.15 부정선거, 뭘 잘했다는 건지 물어봤어요. 사실은 잘했다고 주장하는 사람한테. 잘했다는 게 딱 여기서 시작을 해요. 남한만이라도 임시정부 혹은 위원회 같은 것을 만들어서 3.8 이북에서 소련이 철퇴하도록 세계국론에 호소해야 할 것이다. 이른바 정읍발언, 단정, 분단 국가체제를 만드는데 기여했다. 그게 과연 우리 민족사회에서 정말 칭찬할 만한 일인가, 공이라고 할 만한 일인가, 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요즘입니다. 우리가 이제 분단 체제에서 80년, 70년 이제 딱 올해로 휴전협정 70년째죠. 70년을 살다 보니까 너무나 이걸 당연하게 여겨서 분단 체제를 만들어지는 과정 자체가 당연했던 것으로 기억되는 것 같은데, 그런 기억을 가지고는 우리가 분단 극복의 미래를 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이승만의 저 발언이 우리 독립운동의 정신을 제대로 계승한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독립운동가들이 원했던 나라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인가, 다시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는 자주독립을 하나로 묶어서 쓰는 게 이제 이미 습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당연하게 남북통일, 자주독립 이런 말들이 아주 옛날부터 있었던 말인 것처럼 이제 생각하고들 계신데, 많은 분이 사실은 자주와 독립은 애초에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이제 자주국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언제 처음 이제 대외적으로 표방했느냐 하면 1876년 이른바 강화도 조약, 조일 수호조교 체결할 때 일본 측 정권 대신 구로다와 조선 측 정권 대신 신원 사이에 이 문제에 관한 공방이 좀 오갑니다.
중국과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조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그런 나라인가, 독립국인가 이렇게 물었죠. 신원은 아니다. 우리는 중국과 이런 외교 문제에 대해서 늘 협의하고 승인을 받은 후에 한다. 그럼 그게 무슨 독립국이냐? 속방이지. 아니다. 속방도 아니다. 우리는 자주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때 자주지방은 스스로 주권의 향방을 결정하는, 그러니까 왕위 세습 과정에서 중국의 허락을 받지 않는, 사후 신고하는 그런 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조약문에 독립국이라고 쓰지를 않고 조선은 이렇게 씁니다. 조선국 자주지방 보유여 일본국 평등집권. 조선국은 자주지방으로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보유한다를 제1관에 집어넣었습니다. 이때의 자주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독립국보다는 좀 그 외국의 영향을 받지만 속방보다는 좀 자치적인 그런 좀 이중의 어정쩡한 의미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일본인은 미국 영어를 번역하는 일에 막 이제 굉장히 열중하고, 일본인들은 열중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때 좀 두 개의 단어를 한자어로 각각 다르게 번역을 했었습니다. 자주는 오토노미로 번역을 했고, 자치라는 개념에 가깝게 번역을 했고, 독립은 인디펜던스를 독립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근데 번역을 잘못했어요. 사실은 우리가 독자 들어가는 단어, 독재, 독단, 독선 이런 단어들을 좀 들으면 부정적인 느낌이 듭니다. 근데 독자라고 하는 것은 좋은 글자가 아니에요. 애초에 독자는 아무도 없는 곳에 혼자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논어에도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공자께서 후원에 혼자 서 계신데 그 손자가 그 앞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없이 혼자 서 있다라는 뜻이라서 국가가 독립했다라고 하는 얘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고립에 가까운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본 서양어 번역의 역사를 전공하는 분을 마침 만날 기회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왜 인디펜던스를 독립이라고 번역했는가? 돌아온 대답이 좀 허망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당시 오히려 한자를 잘 몰라서 독립이라고 번역했다.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좀 뉘앙스에는 맞지 않는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던 거죠.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독립이라는 단어는 1870년대, 80년대 초반까지도 우리 사회에서는 잘 안 쓰였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말을 잘 안 썼고요. 1880년 황준원이 조선책략이라는 책자를 김홍집에게, 일본의 수신사라고 한 김홍집에게 전달했다는 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선이 살 방도로서 제시한 것이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이라고 하는, 중국과 친하고 일본과 결맹하고 그다음에 미국과 연합하라, 이런 이제 제안을 했죠. 이때 친과 결과 연이라는 글자가 그 이후 한국 사회에서 두고두고 문제가 됩니다. 특히 친. 조선은 자주지방이 돼 중국의 속방이다라고 하는 자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당시 조선 사람들이었고, 중국인들도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황준원의 조선 책략은 일본과 동맹이라는 뜻입니다. 동맹을 맺어라. 그리고 미국과 연합해란데, 그럼 중국과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우리가 이 친자를 그동안에도 친일파 할 때 일본과 친일이 뭔 잘못이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일본과 친하게 지내서 나쁠 게 보이느냐? 우리가 지금 친자를 친구의 친자로만 해석을 해서 그래요. 이때 친자는 양친, 엄친, 선친, 부친, 모친할 때의 친자와 같은 의미입니다. 부모 섬기듯 하라라는 뜻이었습니다. 애초에 친일파라는 말도 일본을 자기 나라보다 더 높이 여기는 사람들, 일본이 하자는, 사실은 친구가 하자는 대로 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자기 부모까지 배신해가면서 친구 편 드는 사람은 없습니다. 일본을 어버이처럼 여기라는 뜻이었습니다. 이 친일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것은 갑신정변 때였습니다. 갑신정변이 1884년에 일어났고, 이 갑신정변의 혁신정광 제1조는 대원군을 속히 가까운 신내에 모셔오고 조공하는 허례는 의논하여 폐지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나자 일본 언론들의 이 사건이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때 이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사람들을 뭐라고 호칭했느냐면 독립당이라고 호칭을 합니다. 중국과의 4대 관계를 단절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었고, 독립당인 동시에 이제 그 사상적 기초에 개화 사상이 있다고 해서 개화당이라고도 불렀습니다. 우리가 지금 익숙하게 알고 있는 개화라는 개념이 이때 이제 일반화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세 번째로가 친일당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전까지 이 갑신정변 주도 세력이 적대시했던 그들과 싸웠던 사람들은 반대로 사대당, 수구당, 친청당 이렇게 불렀죠. 우리가 흔히 지금도 알고 있는 친원판이 친명판이 고려 말기에 있었던 정치 세력에 대한 구분법도 일본인들이 만들어낸 겁니다. 이런 단어 자체가 한국인들의 자주성 또는 독립의 의지를 무시하고 한국인들은 옛날부터 사대주의적 의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것인데, 또 어쩌다 보니까 말씀이 좀 그렇긴 한데 일본의 세력이 커지고 일본에 빌붙는 사람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한국 사회에서도 자연스럽게 친일파라는 단어가 1900년대 말에 가서 정착하게 되는 거죠. 친일파란 단어는 그래서 사실은 일본과 친하게 지내자는 사람이 아니라 일본의 국익을 우리나라 국익보다 우선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요즘 많이 나오죠. 그래서 조선 정부의 공식 문서에서 독립이라는 단어가 나온 것은 1889년에 처음 나옵니다. 미국 주재 전권 대신 박정량이 귀국 보고서에서 독립이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씁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독립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우리가 쓸 수 있게 된 것은 1894년 우리에게는 갑오개혁이 일어나고 아시아 전체에서는 청일전쟁에서 청나라가 패하고 일본이 승리한 다음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이제 조선 정부는 전쟁을 일으키기 전에 일본이 먼저 조선 정부의 공수동맹이라고 하는 군사동맹을 강요하고, 그리고 곧바로 청나라와의 4대 관계를 단절하도록 요구합니다. 조선 정부로서 이미 일본군에게 경복궁까지 점령된 상황에서 거부할 수 없었고, 또 개화 갑신정변 이래 청나라와 4대 관계를 단절하는 것이 한국의 좀 근대적 지식인들의 수건이었기 때문에 이 요구는 이제 그대로 이행이 돼서 청나라와 외교 관계를 단절함으로써 비로소 우리도 이제 다른 나라의 속방의 지위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독립자주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됩니다. 이른바 이제 잠정합동조관에 조선국의 독립자주의 큰 터전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을 꾀한다. 조선과 일본 사이에 공수동맹 조약문에 들어갑니다. 독립이라는 단어가.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와 거의 동시에 이제 고종에 대한 호칭을, 나라와 국왕에 대한 호칭을 조선 국왕이 아니라 대조선국 대군주 폐하로 승격을 시키고, 그리고 1895년 태양역 사용을 결정하면서 독자 연호를 제정해서 1896년부터 건양이라는 연호를 쓰게 됩니다. 이것도 나중에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긴 합니다만 미리 좀 말씀을 드리자면, 몇 해 전에 연호 가지고 우리 사회에서 한바탕 논란이 좀 작은 소동이 벌어진 적이 있습니다. 일본의 연호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였었는데, 지금도 우리가 연호를 씁니다. 우리가 쓰는 연호는 서력기원이죠. 예수탄생 연호입니다. 올해가 2023년인 것은 예수탄생 2023년입니다. 옛날에 기독교를 믿지 않았던 시절, 또는 서양식 연대표기법을 모르던 시절에는 황제의 즉위가 이제 1년이 되는 거죠. 만력 1년, 걸룡 1년 또는 순치 1년 하듯이, 그때부터 황제가 죽을 때까지가, 중국 황제가 죽을 때까지가 한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은 그때까지는 이 1896년 새로운 연호를 제정하기 전까지는 중국 연호를 썼습니다. 광서 연호를 썼죠. 그러다가 중국과의 4대 관계를 단절하면서 독자적인 연호를 제정해야 한다 해서 1896년에 뜻은 좀 그래요. 양력을 쓴다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합니다. 그리고 이 건양 연호가 쓰이는 그 해에 이제
독립문과 독립협회가 생깁니다. 독립문은 1897년에 건립이 되고 독립협회는 1896년에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르게 독립협회의 애초 건립 목적은 독립문을 창설 목적은 독립문을 건립하기 위한 자금을 모으고 부지를 결정하고 설계를 맡기고 공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독립협회는 이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 나라의 독립을 위해 협조하는 협회라는 뜻입니다. 협조하는 단체. 우리가 지금 뭐 협회라는 말을 이제 어소시에이션의 번역어로 널리 쓰고는 있습니다만은 애초에 당시 사람들은 나라 일에 협조하는 모임이라는 뜻으로 그 이름을 썼습니다. 독립협회를 만들어서 독립 정신을 일깨우고 독립의 기틀을 공고히 한다. 독립했다라고 단언하지는 못했습니다. 분명히 독립한 나라인데도 아직도 독립하기는 부족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1899년에 대한제국의 헌법에 해당하는 대한국 국제가 발표됩니다. 그 제1조가 대한국은 세계 만국에 공인되어 온 바 자주 독립하온 제국이니라 였습니다. 이때 처음으로 자주 독립을 묶어 쓰는 그런 용례가 생기는 겁니다. 이제 다른 나라의 간섭을 받지 않는 당당한 제국이다. 뭐 말로만이었습니다만은 이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선포한 다음부터 한국인들이 자주 독립이라는 단어를 흔히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청나라로부터 4대 속방 관계를 청나라와의 4대 속방 관계를 끊고 스스로 자주 독립한 나라라고 선포했는데 그 직후부터 일본이 이제 자주 독립한 대한제국의 권리들을 하나씩 빼앗는 일들이 특히 1904년 러일 전쟁 이후에 진행이 됐던 겁니다. 국민이라는 단어도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된 단어가 아닙니다. 옛날에는 조선시대까지는 둘을 차별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용어는 차별적 용어로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의 국호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입니다. 중국의 국호는 중화인민공화국이죠. 인민이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동아시아에서. 일본에서도 많이 쓰고 피플을 인민이라고 번역을 하죠. 우리 이 대한민국에서만 인민이라는 단어가 불온시돼서 사전에만 있고 일상적으로 만약에 이런 말을 공개적으로 썼다가는 간첩이나 탈북자로 오인받을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하필이면 한 글자로 인 해도 될 텐데 또는 그냥 백선민자로 민 해도 될 텐데 인민이라고 쓰는 것은 다 이유가 있었습니다. 고대에는 인과 민이 다른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죠. 논어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왈 도천성지국 경사이신 전룡이 애인 삼인이시. 무슨 뜻이냐면 맨 밑에 써놨습니다만은 이제 왕국 정도를 운영하려면 일을 하는 데서 항상 조심스러워야 하고 백성들의 믿음을 사야 한다. 재물을 아끼고 사람을 귀히 여기고 백성을 부리며 민을 부림에 때를 맞춰야 된다. 여기서 인과 민이 다른 용도로 나옵니다. 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배계급입니다. 왕을 보필하는 사람, 벼슬할 자격이 있는 사람. 민은 그냥 피지배계급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도시에 사는 사람. 그래서 고대에는 도시 안에 사는 사람을 인이라 불렀고 농촌이나 아니면 시골에 사는 사람들을 민이라고 불렀어요. 지금도 그래서 도시 직업을 부를 때는 정치인, 문화예술인, 언론인, 군인, 상인 이렇게 부르잖아요. 시골에 내려가면 어때요? 농민, 어민 그렇습니다. 농인, 어인이라고 안 불러줘요. 민은 빨리 생산에 종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 좀 그림 그려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요 글자 뭐 같죠? 눈물 흘리는 눈 같잖아요.
원래 민이라고 하는 글자의 옛날 형태입니다. 중국 한자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아주 고대에 중국의 야만적인 지배계급들은 농촌에 사는 인구가 훨씬 많으니까 농촌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킬까 봐 거기 남자들은 한쪽 눈을 멀게 했대요. 일부러. 그래서 한쪽 눈이 먼 사람이란 뜻입니다. 민이라고 하는 글자는 한쪽 눈이 멀어서 저항할 능력을 잃은 사람들, 피지배계급이라는 뜻이었어요. 그래서 국민이라는 말은 국가의 주인이 될 수 있는 뜻인데 지금은 그런 뜻을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조선시대까지는 국인이라고 썼습니다. 국인이 뭐 반대한다, 국인이 마음이 흩어졌다,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양반들, 글자를 아는 사람들은 인이고 글자를 모르는 사람은 민이고 이렇게 나눠버렸던 것이죠. 그러다가 이제 민이라고 하는 글자를 새롭게 발견하는 계기들이 생깁니다. 역시 일본인들이 번역했는데 1872년에 일본인 가토 히로유키라는 사람이 스위스 요한불론 진리의 책을 번역했어. 국법 법론이라는 책으로 냅니다. 그때 여러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이제 자기 나름대로 번역을 한 거죠. 스테이트는 국가, 그리고 폴크를 국민, 네이션을 민족으로 각각 번역을 합니다. 민을 앞세웠다는 것은 좀 대단히 좀 특징적인 그 당시 상황이었었는데 이 단어는 원래 거꾸로 중국인들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중국인 양계추라는 사람이 일본에 유학해서 이 책을 번역한 책을 읽고서는 중국에다가 민족이라는 단어를 전파시켰고 그 단어가 다시 중국을 거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것이 1899년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민이란 단어는 1896년부터, 민족이란 단어는 1899년경부터 우리가 신문에서 간간히 볼 수 있게 된 그런 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둘의 차이는 무엇이었느냐? 처음에는 국민과 민족 중에 어느 것이 더 우선하느냐에 대한 생각이 정리되질 못했어요. 근데 양계초의 정의를 한국의 지식인들이 따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좀 길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민이라 하는 명목이 민족 두 글자와는 구별이 있거늘 이제 사람들이 흔히 이것을 혼합하여 말하니 국민과 민족을 같은 뜻으로 말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옳지 아니함이 심하도다. 고로 이제 이것을 약간 변론하노라. 민족이라는 것은 다만 같은 조상의 자손의 매인자며 혈연이죠. 같은 지방에 사는 자며 지연입니다. 같은 역사를 가진 자며 역사 공동체, 같은 종교를 받드는 자며 같은 말을 쓰는 자가 곧 민족이라 칭하는 바오니와 국민이라는 것을 이와 같이 해석하면 불가할지라. 대저 한 조상과 역사와 거지, 주거지와 종교와 언어에 같은 것이 국민의 근본은 아닌 것이 아니었마는 다만 이것이 같다 하여 문득 국민이라 할 수 없으니 비유하면 근골과 맥락의 진실로 동물되는 근본이라 할지나 허다히 벌려있는 근골 맥락을 한 곳에 모아다 놓고 이것을 생기 있는 동물이라고 억지로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저 별과 같이 헤어져 있고 모래같이 모여 사는 민족을 가리켜 국민이라 함이 어찌가 하리요. 국민이라는 자는 그 조상과 역사와 거지와 종교와 언어가 같은 외에 또 반드시 같은 정신을 가지며 같은 이해를 취하며 사상 공동체, 이익 공동체라는 것이죠. 같은 행동을 지어서 그 내부의 조직됨이 한 몸의 근골과 같으며 밖을 대하는 정신은 한 영문의 군대같이 하여 이것을 국민이라 하노라. 20세기, 19세기 말부터 20세기에 유행했던 이른바 국가유기체설의 맹아적 단계입니다. 굉장히 국가주의적인 표현이긴 합니다만은 국민과 민족을 이렇게 구분해서 인식했고 그래서 우리가 민족으로서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국민다운 자격을 아직 못 갖췄으니 국민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 뭐 이런 취지의 내용들이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까지 한국의 지식인들의 의식을 지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식은 사실 국가와 민족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보다는 이들에게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줬습니다. 왜냐하면 나라가 망하면 그 나라가 다시 살아날 수 있겠느냐. 국민과 민족을 구분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그냥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제국주의 시대 한 나라가 일단 망하면
다시는 살아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오히려 일반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민과 민족을 분리해 이해함으로써 이제 국가가 망해도 민족이 살아있으면 언제든지 그 정신을 되살려서 국가를 부흥시킬 수 있다 또는 부활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가능하게 됐던 거죠. 이게 독립운동의 기본 정신 중에 하나였습니다. 뭐 이제 작곡자가 송남파였고, 이 홍남파라는 사람이 후일 친일파가 되는 바람에 빛이 바라긴 했습니다만은 3.1운동 이듬해에 나온 노래 가사가 이런 정신을 가장 압축적으로 표현하죠. 북풍한설 찬바람에 내 형체가 없어져도, 국가가 없어져도랍니다. 평화로운 꿈을 꾸는 너의 혼은 예 있으니 민족혼이라는 것이죠. 화창스런 봄바람에 환생기를 바라노라. 이 가사가 갖는 의미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민족이라는 단어가 들어오고 국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민이라고 하는 개념을 그동안 한자 문화권에서 한자 사용에 익숙했던 한국인들이 새롭게 인식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1897년에 윤치호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완고세계에는 옛날에는 백성민자가 종민자라서 백성은 다만 관인의 의식, 옷과 음식을 공급하는 자, 즉 종이 되었은즉, 원래 민이란 그런 뜻이었으니까요. 다시란 말은 잘못 집어넣은 것 같아요. 백성이 위가 되고 관인이 아래가 되어야 관존민비를 뒤바꿔야라는 거죠. 그래야 개화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민의 개념을 바꾸자, 민을 중시하자, 민을 관보다 높이 두자라는 캠페인이 1897년에 가서 그때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런 캠페인 속에서 드러났던 아주 두드러진 놀랄만한 하나의 좀 저는 사변이라고 생각하는데, 큰 사건이 1898년 3월과 10월에 일어났던 만민공동회였습니다. 영남 만인소라는, 예를 들어서 조선 말기까지 유생들이 연명 상소를 올리면 만인소라고 했습니다. 사람 인자를 썼어요. 여기도 지식인들만의 집회였다면 만인공동회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자를 앞에 정면에 내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만민공동회를 엽니다. 게다가 굉장히 상징적인 두 장면들을 집어넣었어요. 제1차 만민공동회는 개막연설을 누구한테 맡겼느냐면 싸전상인 현덕호라는 사람한테 맡겼습니다. 쌀장수한테 맡겼어요. 이유가 있었어요. 사농공상의 제일 말단이 상이니까 상인한테 맡기자. 두 번째 만민공동회 때는 더 극적인 장면을 연출합니다. 개막연설은 누가 했냐면 백정 출신이 했어요. 백정이라는 신분은 1894년에 신분 개념은 법적인 신분으로서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백정에 대한 차별은 1930년대까지도, 심지어 사실은 아주 좀 완고한 사람들 의식 안에는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자식이 결혼하겠다고 하는데 사돈 집이 정육점한다고 막 안 된다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터무니없는 얘기죠. 백정을 나는 대안에 가장 못 배우고 천하고 무지몰각한 자유일시다라고 시작하는 연설을 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제 민주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씩 싹트기 시작합니다. 민주 뭐냐? 민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 과연 뭐냐? 민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이것도 역시 이 단어는 제가 끝까지 추적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일본이 먼저 번역을 했는지 중국에서 번역한 단어인지 알 수가 없는데, 번역의 상례, 번역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난 단어였습니다. 영어 번역할 때 일반적으로 주의라, 무엇을 근본 의로 삼는다라고 했을 때 주의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은 전부 이즘으로 끝나는 단어들입니다. 내셔널리즘, 파시즘, 페미니즘,
그다음에 무슨 인디비주얼리즘, 소셜리즘, 커뮤니즘 같이. 근데 민주주의는 뭐로 번역을 했느냐? 영어로 데모크라티즘이 아니란 말이에요. 데모크라시를 민주주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번역을 잘못했어요. 번역의 원칙에서 어긋났어요. 왜 그랬을까? 우리나라 기록에, 한국 기록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해는 1884년입니다. 이 해에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처음 한성순보에 일본인들이 편집하는 한성순보에 소개됐는데, 그걸 느꼈을 때 사람들의 생각이 어땠을까요? 그 단어를 봤을 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민주주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몇 해 전에 좀 시끄러웠죠. 어떤 공무원이, 영화에도 자주 나온 대목이고, 민중은 개돼지 이런 말 썼을 때, 이 민중이 주인이 되는 어떤 정치 체제는 이게 좋은 체제인가?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보다 좋은 정치 체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 단어를 처음 접했던 사람들은 이건 무슨 황당한 얘기냐 라고 느꼈어요. 이건 무식한 자, 못 배운 자, 그저 먹는 것만 아는 자, 먹여만 주면 하늘이 밥인 줄 아는 자들, 이들이 주인이 되면 이게 좋은 제도인가? 천명이 무엇인지 알고, 천륜이 뭔지 알고, 인도가 뭔지 아는 사람들이 정치를 해야지, 그저 밥 한 그릇 더 주는 쪽에 그 우르르 따라가 붙어버리는 이런 개돼지 같은 무리가 정치를 한다고 그러면, 지배를 한다고 그러면 그게 좋은 제도냐? 그래서 민주주의란 굉장히 혐오적인 단어였어요. 한중일의 지식인들에게. 그래서 데모크라시를 다수 정치라고 번역하지 않고, 다수결 정치라고 번역하지 않고, 이렇게 번역하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혐오감을 담아서 번역을 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민에 대한 멸시의식이었던 것이죠. 이게 민 개념을 바꾸기 전에는 이 민주주의에 대한 멸시의식이 바뀌질 않아요. 근데 이런 의식들이 만민공동회를 거치면서, 민주주의, 이런 사람들의 말도, 그러니까 한국에서 처음에 민주주의가 들어왔을 때 멸시의 대상이었다가 만민공동회 이후에 이제 지식인들의 캠페인을 거치면서 민주주의는 어떤 것으로 들어왔냐면, 가장 천대받는 사람, 가장 약한 사람, 가장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만민공동회가 그걸 보여준 거예요. 말을 먼저 듣는 것. 그들만을 위해서 하는 정치는 아니지만 그들의 말을 먼저 들어보는 것이 민주주의다라는 정도의 공감대를 만드는 역할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이 민주주의를 혐오했기 때문에, 저는 좀 낮은 그런 좀 정치 질서다, 수준 낮은 정치 체제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해서 뽑힌 통치자들에 대해서도 높은 이름을 붙여주질 않았어요. 좀 우리는 익숙하게 이제 선거로 뽑힌 최고 통치자, 국가를 대표하는 사람들을 전부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프레지던트를 대통령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이걸 번역한 사람들은 일본인이에요. 1850년대에 번역을 했는데, 중국에서는 아직도, 그러니까 중국 신문에는 예를 들어 윤석열 총통이라고 나옵니다. 중국인들은 총통이라고 번역했고, 일본인들은 대통령이란 말을 썼고, 우리도 대통령의 말을 일본어 번역을 가려다가 지금 쓰고 있는데, 본래는 굉장히 상대적으로 낮은 직급이었어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 당시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의 일부 의원이 그런 제안을 했죠. 그냥 대통령님 하니까 아무래도 허전하다, 대통령 각하라고 다시 부르자, 이런 제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각하라고 하는 거는 폐하, 전하, 저하, 합하 다음에 5등급쯤 돼요. 일본인들은 자기네 천황은 천황 폐하라고 부르고, 그 천황의 친척들은 무슨 왕 전하라고 부르고, 이러면서 미국 대통령은, 원래 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한중일 3국에서 전부
어느 정도 지위였냐면 지금으로 치면 대령쯤 돼요. 영관급. 우리나라에서는 함선 8척을 지휘하는 수군 장수를 대통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군의 장수급이에요. 장군도 안 돼요. 장군보다 낮은 급의 직위를 할당하면서 일본인들이 통령만 붙이기에는 좀 미안하니까 한 글자 더 써줘서 큰 통령이 돼서 대통령이라고 하는 프레지던트를 그렇게 번역을 해버리고 거기에 붙여주는 존칭은 각하로 만들어졌던 거죠. 그만큼 대통령을 아주 낮춰 잡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중국에서 번역한 대로 애초에는 백리세천덕이라고 하다가 나중에 1880년대부터 대통령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렇게 낮춰보다가 이제 어떤 상황이 오게 되냐면 대군주가 정치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이 그랬던 것이죠. 정치란 본래 1000명을 받은 천자가 하늘의 질서를 이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다. 1000명을 지상에 구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천자와 왕이 다스려야 한다라는 것이 오래된 정치관념이었다가 1900년대 특히 러일 전쟁 겪고 일본의 침략을 겪으면서부터 이제 이런 생각들, 민주주의에 대한 지향이나 생각들이 굉장히 좀 저변이 넓어지게 됩니다. 이런 거였어요. 1905년 일본이 이토 히로부미가 고종에게 을사늑약을 강요할 때 고종이 핑계를 댑니다. 조약을 체결 못하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이토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렇게 큰 일은, 이렇게 중요한 일은 먼저 백성들의 의견을 널리 구해 물어본 뒤에야 결정할 수 있어. 이토 히로부미가 단박에 반박합니다. 귀국은 전제 군주국이요. 당신 혼자 결정하면 그뿐이지 백성들의 의견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에요. 꼼짝할 수가 없죠. 대한민국 국제에 전제 군주국인이라고 써놨기 때문에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라는 것도 없었고. 자, 나라가 외교권을 박탈당하고 나라가 반쯤 이제 망하게 된 이 상황이 그럼 왜 일어났느냐? 백성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라도 만들어뒀다면, 그런 법이라도 만들어뒀다면 을사늑약을 막을 수 있지 않았겠느냐? 이런 생각이 설득력을 갖게 됐던 거죠. 그래서 1907년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한국 독립운동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그런 단체로 나중에 이제 정립이 되는데 새로운 단체가 만들어졌다. 이 단체 이름이 신민회입니다. 신민회. 새로운 백성의 모임이다. 그 전까지 피지배층이 있고 정치가 무엇인지 모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저 시키는 대로 통치를 맞으라면 맞고 죽으라면 죽고 감옥에 가라면 가고 그렇게 수동적으로 살던 민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의무와 권리를 자각하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서 직접 활동할 수 있는 권리와 의무의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 민이 거듭나야 한다. 신민회라는 단체는 그래서 자주독립의 주체를 이전까지의 군주에서 지배계급에서 민으로 돌리려고 하는, 이 나라의 주인을 민으로 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의식의 산물이 신민회라는 이름으로 귀결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을사늑약이 체결되었으니 신민회를 만들고 민권의식을 고취하고 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보자고 외친들 빼앗긴 나라를 찾을 수는 없었습니다. 망해가는 나라를 구할 수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망해가는 나라를 어떻게 하면 구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이제 민이 스스로 독립을 되찾는 주체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새롭게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오래된 개념을 다시 소환하거나 새롭게 창안하게 됩니다. 하나는 이제 의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의. 중국 고대의 의라는 글자는 우리가 지금도 많이 써요. 정의,
참 어렵죠. 근데 조선시대에는 정의라는 말을 안 썼습니다. 조선시대까지는 대의 명분 이런 대의라고 썼죠. 국가에 대해서 지켜야 될 의를 대의라고 했고 가족이나 친구 사이에 지켜야 될 의리를 소의라고 보통 이렇게 나눠서 불렀습니다. 근데 의라는 글자는 뭐 이제 하나의 견해는 이것이 양이라고 하는 양 밑에서 창을 합성한 글자로 양을 훔치면 벌 받는다 이런 뜻이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하고 제가 보기에는 그게 아니라 일종의 귀신을 쫓는 무구 팔방으로 날이 달린 무구였던 것 같아요. 무당에 쓰는 도구. 이게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이른바 한자 문학관에서는 한자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두 글자가 가장 중요했어요. 사실은 가장 중요했습니다. 뭐 충효, 인의 뭐 다 중요했지만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것이 인과 의였습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상반돼요. 맹자가 말한 것처럼 굳이 보자면 측은지심이 인지단이요 수호지심이 의지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인이고 미워하는 마음이 의입니다. 의입니다. 그래서 문무로 나눌 때도 문의 덕목은 인에 있고 불쌍히 여겨서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이죠. 무의 덕목은 의에 있다고 봤습니다. 방향으로는 그래서 인이 동이고 의가 서고 그런데 의는 잘못된 것들을 처단하는 것입니다. 첫째가 잘못된 것을 처단하는 것이 나쁜 것, 악을 멸하는 것이 의입니다. 권선징악 할 때 권선이 인이고 징악이 의에 해당하는 거죠. 악을 멸하는 것이 의이고 두 번째는 다소 좀 의외일 수 있겠지만 의라는 글자에는 가짜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수, 의족, 의안 이런 것도 씁니다. 이 의자가 이을 의자예요. 진짜를 대신한다는 뜻도 되지만 없는 것을 보완해 준다. 억강부약, 약한 것을 부추겨서 같이 힘을 갖게 해준다는 것도 의로운 일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롭다고 할 때는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도 의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약한 것을 도와주고 나쁜 것을 응징하고 이런 것들이 의로 쓰여야 하는데 여기에 이제 정의라고 하는 서양식 개념이 역시 20세기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전통적인 의에서는 이제 이런 개념들을 사용했어요. 1895년 을미의병이 일어났을 때 유인석이 군자의 처변 삼사라는 말을 씁니다. 변고에 임했을 때 군자들은 셋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한다. 첫째가 거의소청입니다. 의의를 들어서 이제 남의 나라 침략하는 자들 아니면 우리 전통을 무시하는 자들 이렇게 보면 도를 짓밟는 자들 천륜과 인도를 짓밟는 자들은 이 악이니까 이거를 청소하기 위해서 직접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나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거의소청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의병이라고 불렀고 개별적으로 이런 행위를 한 사람들을 의사라고 부릅니다. 안중근 의사, 윤봉길 의사, 나석주 의사. 아직도 이게 잘 몰라서 그런 건지 공공기관에서도 잘못 쓰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두 번째가 자정치명. 원래 이 사람은 세 번째로 났는데 자정치명입니다. 이 더러운 꼴을 보지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이런 사람들을 열사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준열사, 그러니까 남을 죽이진 않았는데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유관순 열사, 민영환 열사 이런 식으로 열사를 부릅니다. 세 번째가 거지수고, 남의 나라로 도가 살아있는 것으로 망명해서 자기 뜻을 굽히지 않고 산다. 이런 사람들을 뜻을 굽히지 않고 버틴 사람들을 우리가 지사라고 부르죠. 그래서 거의소청이라고 하는 이제 의를 들어 목숨을 걸고 의를 들어 싸운다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한 이제 개념으로 삼습니다. 이길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길 수 있다고 믿어서 하는 싸움이 아니죠. 자기 목숨을 살고 상대방만 죽이겠다고 하는 싸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의라는 개념은 굉장히 무거운 개념이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에게는 절망적이면서도 해야 하는 의무였습니다.
유명한 그 유명한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에서 나온 이제 의병의 대사가 있습니다. 맥킨지가 이제 호남 지방의 의병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한 그 기사에 나오는 게입니다. 우리는 곧 죽게 되겠죠. 곧 죽을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일본의 노예가 되어 사는 이보다 자유민으로 죽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과연 그가 자유민이었느냐? 대한제국 시대 백성에게 자유가 있었느냐? 이런 질문 하지 맙시다. 그들은 일본의 노예가 될 수는 없다 라고 해서 의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안중근 의사가, 이 안중근 의사 기념관입니다만은, 이토 히로부미를 죽일 때도, 그리고 죽이고 나서 자기 직함을 밝힐 때에도 대한의군 참모총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안중근이 이토를 죽였다라고 하는 보도가 국내 신문에 알려지자 국내 신문들이 그랬었어요. 일본인들이 이렇게, 일본 경찰 조사 보고서에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인들이 진정한 의사가 낫다, 대단한 의사다라고 얘기를 한다. 예, 의사로 부릅니다. 요 앞에 나가면 안중근 의사 휘호를 바위에 새겨놓은 게 있습니다. 견리사의, 견위수명.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고 위태로움을 보면 목숨을 던져라, 이런 뜻이었죠. 이익을 보면 이것이 의리에 합당한가, 의에 합당한가를 생각하라. 견리사입니다. 근데 여기 오다 보니까 곳곳에 현수막이 걸려 있더라고요. 오직 국익입니다. 그래놓고 안중근 의사의 정신을 계승했답니다. 안중근 의사가 보면 화나가 있죠. 내가 언제 그랬느냐?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하라고 그랬지 오직 이익만 생각하라고 그랬느냐? 아마 그랬을 겁니다. 예, 이건 좀 굉장히 좀 복잡한 철학적 또는 사상적 다툼이 있었어요. 18세기, 19세기부터 유럽에서는 이미 정의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영어 저스티스는 신의 법에 따름이란 뜻이었어요. 신의 뜻에 따름, 법에 따름이란 뜻으로 바뀌기도 했죠. 저지와 판사와 저스티스는 일체였습니다. 법에 따르는 것이 정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홉스쯤 되면 아예 이것이 이제 홉스의 정의는 힘이 곧 정의다, 문명이 곧 정의다라는 식으로 뒤틀려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자 문화권 동양에서는 정의란 무엇인가? 바로 천리와 공도다. 천리와 공도. 당시 위정적 수사파들, 유생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당시 개화 독립신문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런 홉스적 정의관을 일부 주장하거나 전파하기도 했어요. 힘이 곧 정의다, 문명이 곧 정의다, 이렇게. 그래서 문명이 없으면, 문명화하지 못하면, 힘을 갖지 못하면 피해를 당해도, 억울하게 당해도 할 말이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전파하기 시작했는데, 거기에 이제 전통 지식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힘이 있으면 뭘 해야 되느냐? 힘 있는 사람들은, 유교는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남보다 잘난 사람들, 남보다 부자인 사람들, 남보다 많이 배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겸양,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자제, 절제, 힘 가진 자리 절제하고 하는 것이, 그것이 인도다. 힘 있다고 마구잡이로 날뛰면 그게 짐승이지 인간이냐. 그래서 야만의 논리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야만의 논리. 힘 만능의 세계관을 야만의 논리라고 본 거죠. 동물적 논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안중근 의사는 그런 세상에, 왜? 본인이, 당신이 약소민족의 일원이었기 때문에 그런 세상에 공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좀 선구적 또는 사상적 지침을 만들었다고 저는 이제 보는데, 안중근 의사가 동양평화론을 썼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이 동양평화론에 대해서 많은 여러 언론사가
황당무계한 논설 또는 사설을 실었습니다. 뭐라고 썼냐면 안중근 의사도 일본과 협력하자고 그랬다. 안중근 의사는 심지어 일본군과 동맹하고 일본과 함께 은행도 만들자고 그랬다. 일본과 협력하자는 것이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인데 반일 사상을 주창하는 것은 안중근 의사를 배반하는 짓이다. 뭐 이런 논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더라고요. 얼핏 들으면 혹할 것 같죠. 혹할 것 같아요. 묻고 싶어요. 그러면 안중근 의사는 뭐 때문에 이토 히로부미를 죽였대요? 그렇게 일본하고 친하고 싶었으면, 친애한다는 게 그의 본질이었다면, 안중근 의사가 옥중에서 그 글을 쓴 이유는 뭐 여기 이제 저녁 때 오늘 개관도 하지 않는 날이니까 이때 오셨습니다만은,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안중근 의사 나이 31살이었어요. 애가 둘이 있었고 하나는 엄마 뱃속에 있었어요. 얼굴도 못 봤어요.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항소도 포기했고 얼마나 절망적이고 답답했을까요? 가족에 대한 책임감, 장남인데. 사실은 제가 작년에 민족의 영웅 안중근이라는 책을 냈는데 한 2년 넘게 썼어요. 책을 쓰면서 안중근 의사의 마음을 좀 이해해 보려고 무진 애를 썼는데 도저히 저 같은 범인으로서는 도달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형 선고를 받고 나서 한 두어 달 정도 짧은 시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쓰다가 다 못 쓴 글이 동양평화론이었어요. 세상에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얘기였어요. 그 절박한 상황에서 생각을 정리해가면서 마지막으로 남기려 한 것이 동양평화론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그 이토를 죽인 데 대한 반성문이었을까? 아닙니다. 이토 히로부미는 한국을 보호국화하면서 을사늑약을 체결하면서, 을사늑약 체결의 이유가 뭐냐면 동양평화와 한국 독립 보존을 위해서 이 조약을 체결한다고 주장을 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말하는 동양평화가 생판 거짓말이다라는 것을 폭로하기 위해서. 그래서 제목도 동양평화론이었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말하는 동양평화를 비판하는, 반박하기 위해서 쓴 게 동양평화론이었습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의 동양평화론은 어떤 생각이 입각해 있었냐? 바로 흡수적 정의관이고 흡수적 평화론이었어요. 제국주의적 평화론이었죠. 다시 한번 보죠. 밑에 있는 글자, 평화라는 글자가 이제 잘 어떻게 거기서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기 뭘로 쓴 글자? 일본 잡지에 실렸던 글자, 사파인데, 총, 칼, 포탄, 수류탄, 이 그림을 합쳐서 평화라는 글자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의 상식이 돼 있어요. 이 평화는 힘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 요즘도 계속 들려요. 신문에 자주 나요. 평화는 힘으로만 지킬 수 있다. 이게 제국주의적 평화관이었어요. 이게 동양평화론이었죠. 일본의 압도적인 힘으로 주변 제국을 억누르는 것을 곧 평화라고, 전쟁을 막는 길이라고 일본인들은 주장했고, 그래서 러일전쟁 이전부터 평화는 힘으로만 유지될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철학의 제일 앞에 이토 히로부미가 있었습니다. 한국인들은, 특히 안중근은 이 말에 동의하지 않았어요. 평화란 과연 무엇이냐? 지금도 우리는 그런 세월을 오래 살다 보니까 일본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또는 이제 군사 독재의 지배하에서 전쟁 위협 속에서 전쟁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고 하는 담론의 홍수 속에서 평화의 반대말은 그냥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전쟁이냐 평화냐 둘 중에 하나만 놓고 보죠. 근데 평화를 좀 더 넓은 뜻으로 한번 우리가 이해해 보죠. 마음의 평화,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평화로운 오후, 이런 말도 합니다. 전쟁이 없으면 그 평화인가? 평화란 전쟁이 없는 상태를 넘어서는 단어였어요, 애초에. 평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하듯이 층차가 없는 걸 평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쭉 가는 거죠. 평탄하다라고 하고 평평하다라고 할 때 평입니다. 높낮이가 없는 것을 평이라고 그래요. 화라는 글자는 조화, 서로 어울린다는 뜻입니다. 높낮이 없이 평등하게 조화를 이루는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갈등이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뭔가 번뇌가 없는 상태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럼 이 단어의 어의상 반대말은 전쟁이 아닙니다. 평자의 반대말은 반대되는 글자는 평평하다의 반대되는 글자는 높낮이의 차이가 있다는 뜻의 차자입니다. 서로 어울린다는 뜻의 화자와 구별 다른 글자는 서로 안 어울리고 확확 드러난다는 뜻의 별자입니다. 이상 평화의 반대말은 차별입니다. 차별이 있는 곳에는 평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양 전역에 일본에 대한 원한을 쌓아둔 상태를 결코 평화를 할 수 없다. 차별이 있으면 원한이 생기고 원한이 있으면 언젠간 폭발하게 됩니다. 당장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실제로는 전쟁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고 전쟁 준비 상태 또는 전쟁을 일으키려는 상태. 평화는 힘과 무력이 아니라 천리와 인도에 의해서 유지되어야 한다. 안중근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천리와 인도. 평화란. 그래서 이른바 이제 요즘 지난주부터인가요? 지난주부터 정의구현 사재단 신부님들이 윤석열 퇴진 미사를 드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분들의 말씀에 따르면 평화란 그 가톨릭적 자연법 사상에 따르면 평화란 정의가 구현된 상태를 의미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신의 뜻이 구현된 상태. 그래서 누가 좀 손해를 봐도 억울하지 않고 그렇잖아요. 억울하게 피해를 보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내가 잘못해서 피해를 봤으면 덜 억울하단 말이에요. 억울하면 안 되죠. 그런 상태가 평화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안중근은 바로 그런 본인 스스로 가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천주교적 평화론에 더 동의했고 또 약소민족의 이론이었기 때문에 힘으로 유지되는 평화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 안중근 의사의 이른바 정의관과 평화론이 어디에서 드러나냐면 안중근 의사 의거 10년 후에 3.1운동 때 기미독립선언서에 그대로 반영이 됩니다. 기미독립선언서는 이렇게 아까 낮에 기념식 때에도 기미독립선언서 앞부분을 배우 한 분이 나오셔서 읽어주셨는데 5등은 자해아 조선의 독립국임과 조선인의 자주민임을 선언하노라. 독립자주라는 단어가 이제 우리가 말했던 이 강연의 주체인 독립자주라는 단어가 맨 앞에 있습니다. 이게 선언문의 전부입니다. 나머지는 선언의 이유인데 그 이유의 순서가 중요해요. 차로서 우리가 선언함으로써 세계 만방에 고하여 인류 평등의 대의를 극명하며 인류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이 대의여야 한다. 인간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 민족 사이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 평화의 전제는 인류 평등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의다라고 하는 얘기를 맨 앞에 놓습니다. 두 번째로 차로서 자선 만대에 고하여 민족 자존의 정권을 영육하노라. 민족 자존이라고 하는 권리는 우리가 독립선언을 하지만 두 번째예요. 첫 번째가 인류 평등이고 그 다음에 우리 민족의 민족 단위 요구를 두 번째에 놓은 거예요. 최남선이 썼다고 좀 이상하게 볼 게 아닙니다. 당시에 독립운동가들이 합의한 내용이에요. 뭐를 앞에 놓아야 할 것이냐. 그것이 먼저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3.1운동을 일으키는 이유는 인류적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개조의 대기운.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도대체 인간이 왜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저지르게 되었을까? 유럽에서만 2천만 명이 죽는 이 끔찍한 전쟁을 일으킨 이유가 무엇일까? 무엇이었을까? 모든 전쟁은 양심보다 이익을 앞세우는 데서 시작된 겁니다.
우승열패, 약육강식, 적자생존이라고 하는 동물 진화의 논리를, 다시 말하면 경쟁 만능의 논리를 가진 사람들이라면 약소민족들의 주권을 하나하나 다 빼앗고 난 다음에 자기들끼리 결승전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 그 결승전이 참혹한 유럽에서의 제1차 세계대전으로 귀결됐기 때문에 집단적 반성을 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이렇게 참혹한 전쟁을 일으키고 이렇게 참혹함 속에서 죽어나가야 했던 것은 인간이 무엇을? 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떤 식으로 해석해도 좋아요. 양심이란 단어는 굉장히 많이 쓰지만 과연 양심이 무엇일까? 우리가 설양을 묶었습니다. 선량하다 이런 말을 쓰지만 사실 선과 양은 다릅니다. 선심은 베푼다고 해요. 남한테 주는 마음이 선심입니다. 양심은 지킨다고 해요. 양심은 그냥 자기 자신의 인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양민, 양인, 우리가 양민학설할 때 양민은 착한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보통 사람이에요. 사람이라면 보통 갖고 있는 마음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양심에 대해서는 이제 중세에는 신이 인간에게 준 기본적인 소양이다, 성품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연법, 양심법 이런 말을 쓰기도 했었죠. 네, 인류적 양심의 기기는 이제까지는 양심 없는 시대였다면 양심의 발로에 기인한 세계기조의 대기운, 수능병준하기 위하여 독립을 선언한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우리를 돕는 것이 과연 무엇이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류 통성, 인류의 보편적인 성질과 시대의 양심이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로서 우리를 보호하고 후원하는 오늘날, 정의의 군대와 인도의 창과 방패. 정의와 인도가 이제 약소민족들이 앞길로 살아나가야 할, 그들을 보호해 줄, 이건 단지 민족 단위뿐만이 아니라 사회 전체로서 그렇습니다. 민족 간에 또는 계층 간에 또는 계급 간에 남녀 간에 어떤 관계에서든 간에 인간 사이의 관계가 정의와 인도를 기본으로 재설정되어야 한다.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기대를 품고 정의의 군과 인도의 간과라는 표현을 썼고, 그래서 도의의 시대가 레하도다. 인도적 정신이 바야흐로 신문명의 서광을 인류의 역사에 투사하기 시작하도다. 이렇게 선언문을 쓴 거죠. 그리고 공약 3장에서 이렇게 씁니다. 금일 오인의 착언은, 오늘 우리의 이 거사는 역시 순서가 중요합니다. 정의, 인도, 생존, 존영을 위한 민족적 요구이니, 2019년 4년 됐네요 벌써.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에서 타결됐다고 하는 강제동원 문제,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판결이 난 다음에 일본에서 수출 규제를 단행했죠. 이제 일본으로서는 그야말로 자해 공격이다라는 말, 평가를 받을 만큼 우리는 그 수출기업의 수출 규제 대응에서 반도체 소부장 산업 거의 자립화에 성공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때 이제 그 유명한 조선일보의 유명한 분의 칼럼이 실렸습니다. 칼럼 제목은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 였습니다.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 자존심, 일본의 자존심 세울 때가 아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니까 굽히고 들어가자 라는 칼럼이었습니다. 굉장히 설득력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많았어요. 일상생활에서 흔히 많이 쓰는 말입니다. 자존심이 밥 먹여주냐? 밥보다 그죠? 자존심보다 밥이 먼저다 라는 우리 일상적 교훈이죠. 일상적인 하나의 담론이에요. 상식입니다. 상식화된 얘기를 그냥 제목으로 썼으니까 그럴 법해요. 근데 김희동 립선언서 공약 3장은 생존을 맨 앞에 두질 않았어요.
정의, 인도, 생존, 존영 순으로 나왔어요. 왜? 정의와 인도가 전제되지 않는 생존은 인간의 생존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개돼지의 생존이었던 거죠. 노예의 삶이었던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가 한국인 전체를 노예로서 부리고 있는데 거기에 그냥 생존만 얘기하면 뭐 생존이야 시켜주죠. 다 죽였겠어요 한국인을? 그 삶이 인간의 삶이 아니라 노예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의와 인도를 앞세워서 생존을 세 번째로 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생각에 공감했기 때문에 이 생각을 공유했기 때문에 3.1운동 당시에 그 일본군의 총칼 앞에 맨손으로 만세를 부릴 수 있었던 거죠. 생각해 보세요. 생존이 먼저라면 누가 목숨 걸고 독립운동하겠어요? 생존이 가장 중요하다, 자존보다 생존이 먼저다라는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이라면 절대로 독립운동 안 해요. 생존보다 자존이 먼저니까 독립운동을 한 거죠.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면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한 거지, 동물처럼 사는 생존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왜 독립운동을 하겠어요? 목숨을 뭐하러 걸어요? 생존이 가장 중요한데. 그 생각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이른바 생각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중근 의사가 바로 드러냈던 것이었어요. 그분은 내가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죠? 정의를 위해서, 의군으로서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리고 진정한 평화를, 동양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이 도를 처단하고 스스로 목숨을 버렸던 거죠. 그런 사상이 이제 우리 독립운동이 만들어낸 하나의 공유 철학이었어요. 그래서 1920년 3.1절 기념일에 대한민국의 비정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이건 누구의 날이냐? 이 날은 가장 신성한 날이요, 자유와 평등과 정의의 생일이요. 다른 게 안 들어갔어요. 정의만, 자유평등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이념 플러스 정의가 추가해서 정의의 생일이죠. 이 날은 한두 개인이 만든 것이 아니라 2천만이 만들었고, 소리로만 만든 것이 아니요 순결한 남녀의 피로 만든 날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바로 2천만 민족의 외침과 피눈물로 만들어졌다라고 선언한 거죠. 그래서 이날은 우리 나라의 독립과 민족의 자유를 선언한 날이고, 2천만 대한인은 가는 곳마다 있는 곳마다 천년 후 만년 후까지 자자손손 열성과 환희로 지켜 축하할 날이다. 건국절이었어요. 별도로 건국절을 만든다고 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 3.1운동에서 외쳤던, 선언했던 독립운동의 독립선언을 무시하는 행위죠. 그리고 이것은 그래서 47년 3월 1일 제주도에서도 이 약속은 지키려고 했던 거였던 거죠. 지키려고 했던 것이 무참하게 깨진 것이었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좀 그랬습니다. 이런 변화가 일어났어요. 3.1운동을 일으킬 당시에 당시 민족 대표들, 지식인들은 1차 대전 이후에 세계 개조의 대기운이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죠. 동빙한설의 호흡을 패치팜이 군국주의의 차가운 바람 속에 숨도 못 쉬고 있었던 것이 피일시 지난 때의 추세라면, 화풍난양의 기맥을 진사하면 차일시의 세니, 따뜻한 바람, 봄바람에 이제 기지개를 켜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이 이 시대의 새로운 변화이니,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되질 않았죠. 베르사유에서, 파리에서, 워싱턴에서 전우철을 위한 회담이 진행되면서
승전국 식민지에는 민족 자결주의를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결정이 내려진 거죠. 아, 우리가 잘못 알았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온 반면 이 정의가 허구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같은 허구더라도 어떻게 할 것인가. 두 가지 이제 지향이 다시 생깁니다. 다시 힘을 길러야 한다. 우리가 독립하려면 힘을 길러야 한다. 힘을 기르려면 힘 있는 자에게 배워야 한다. 힘 있는 나라가 누구냐? 우리 주변에 일본이다. 좀 이상한 이른바 이제 의식의 전도, 역전 현상이 나타납니다. 일본이 우리를 무도하게 지배하는 세력이지만 힘 있는 나라다. 그럼 일본에게 배워야 한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담론입니다. 1990년대 아니 최근까지도 지금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극일론이죠. 일본을 이겨야 한다. 일본을 이기려면 먼저 일본에게 배워야 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일본에게 배운다는 일본을 스승으로 삼아야 하는데 그럼 스승을 대하는 태도는 뭐여야 하느냐? 스승을 미워하면 배울 수가 없나니 스승을 미워하지 말라 라는 얘기로 가는 거죠. 이른바 민족성 개조, 민족 개량주의자들이 진행한 진로가 이랬어요. 우리가 힘을 길러야 한다라고 하는 전제를 먼저 깔고 힘이 없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세상이다라고 하는 당연한 상식을, 그들이 생각하는 상식이죠. 상식을 기반에 깔고 힘을 길러야 우리가 독립의 기초를 다질 수 있다. 힘을 기르려면 일본에게 배워야 한다. 일본에게 배우려면 일본을 미워하면 안 된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그럼 일본을 스승으로 잘 모셔야 한다까지 나가는 거죠. 부모처럼 대해야 한다. 1920년대부터 한쪽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를 자꾸 변경해 나갑니다. 처음에는 우리 스스로 힘을 기릅시다. 조선 사람도 조선물산 양념회처럼 조선 것을 씁시다. 근데 쓰자고 하니까 우리 조선산 물건이 일본산 일제만 못하네요. 그럼 일본에서 기술도 배우고 뭐도 배워야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한쪽에서는 다른 얘기를 합니다. 특히 1917년 러시아 혁명 이후에 사회주의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또 하나의 이념적 조류로 등장하는 과정에서 그걸 배운 사람들이 있죠. 그들은 다른 이제 방식의 혁명적 정의를 이제 추구합니다. 노동자한테 무슨 물산정려가 무슨 황당무계한 소리냐. 노동자는 가난해서 일본산 물건을 쓸래야 쓸 소리가 없다. 노동자는 원래가 물산정려 계급이다. 저들 자본가가 위스키나 브랜디나 정종을 마시는 대신에 소주나 막걸리를 먹어왔다. 자본 계급이 구실을 삼는 애국적이니 민족적이니 경제적 독립이니 하는 의미가 아니라 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우리 걸 쓸 수밖에 없다. 우리가 무슨 힘을 기르니 물산정려 운동을 해서 우리 걸 쓰면은 누가 좋으냐? 한국인, 조선인, 기업가만 좋지 노동자한테는 좋을 게 뭐가 있느냐? 밀립대학 설립을 대학을 세운다고 치자. 대학 하나 세워서 부잣집 자식들 보내는 게 중요하냐? 초등학교 10개 세워서 가난한 아이들 가르치는 게 중요하냐? 이런 식의 이제 대립된 사고가 20년대부터 둘 사이의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이 분열을 대표적으로 1920년대 초반에 표현했던 것이 이광수의 민족개조론과 그 다음에 신채호의 조선혁명 선언이었습니다. 1920년대부터 초기부터 20년대 중후반까지 이제 사회주의와 개량주의 사이에 평행선은 좁혀지질 않았던 거죠. 이걸 좁히겠다고 만든 것이 1927년의 신간회였습니다. 원래는 이름을 신한회라고 짓고 싶었어요. 새로운 한국을 만드는 모임이다 이렇게 이름을 짓고 싶었는데 일본이 허락할 리가 없으니까 한자와 비슷하게 생긴 간자를 써서 신간회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강령 3가지를 정합니다. 우리는 조선민족의 정치적, 경제적 해방의 실현을 기함. 해방이라는 단어는 원래 사회주의자들 본래는 이게 기독교적 개념이었어요. 기독교적 개념.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자, 모세의 출애굽기 성경에 나오죠. 모세가 이집트에서 노예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을 거느리고 홍해를 건너서 바다가를 갈라지게 하고 건너서 다 구해냅니다. 파라오의 지배로부터 유대인들을 구하는 이 과정 자체가 해방이었어요. 모든 억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사실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안 썼어요. 지금은 이제 뜻이 바뀌었습니다만 옛날에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방송이라고 그랬어요. 방송. 요즘은 이제 전파를 타고 나오는 소리나 영상을 방송이라고 그럽니다. 방송국이라고 그럽니다만은 원래는 방송이란 감옥에서 풀어준다. 풀어서 집으로 보내는 것을 방송이라고 했고, 이걸 해자까지 써서 해방이라고는 잘 안 썼는데 20년대 사회주의가 들어오면서 이 기독교적 해방의 개념을 사회주의자들이 쓰기 시작했고, 신간회가 이걸 합의해서 받아들인 겁니다. 그래서 해방의 실현을 기한다. 일본 제국주의를 포괄적인 억압의 실체로 규정한 거죠. 성경에 나오는 이집트 파라오, 유대인들을 노예로 부렸던 이집트 파라오로 생각을 하고 거기서부터 구출해낸 것, 일본의 지배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해방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 해방을 단지 정치적 해방뿐만이 아니라 경제적 해방까지 포함하는 용어로 쓰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지금도 그래요. 8.15 광복절입니다. 광복절인데 이걸 해방이냐 광복이냐 가지고 아직도 용어가 혼용되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신간에는 해방이란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전 민족의 총역량을 집중하여 민족적 대표기관이 되기를 기함. 그리고 일체 개량주의 운동을 배격한다. 이 개량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게 아까 그 얘기였어요. 친일적 사고를 펼치는 논리를 배격하면서 민족을 하나로 묶어서 개량주의적이지 않은 친일파가 아닌 사람들은 다 모여서 민족의 해방을 기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신간회의 이념은 일제강점기에 식민지 시기에 이른바 독립운동 진영이 도달한 결론적 언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해방된다. 3.1운동 당시에 정의와 인도에 기초한, 그 속에서 약소민족의 생존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그 정의와 인도의 실현 자체를 해방이라고 명명한 거죠. 정의와 인도가 실현된 상태를, 실현되는 과정을 해방이라고 명명한 겁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여기서 기량주의로 했던 자들, 신관에는 1931년에 해산이 되고, 그 다음에 31년에 일본이 만주사변을 일으키고, 37년에 중일전쟁을 일으키고, 1941년에 태평양전쟁을 일으키면서 이른바 전쟁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 식민지 사상 통제, 식민지 내에 독립운동 탄압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식민지 안에서는, 이 땅 안에서는 이제 공개적으로 정의, 인도, 해방을 얘기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의 여론만이 과대 표장되는 거죠. 그 이른바 친일파들의 주장들은 여과 없이 신문지면에 계속 실립니다. 40년이 되면 이제 이광수가 그동안에 28 독립선언문을 기초했던 사람이고, 상해에 가서 상해에서 발간한 임시정부의 기관지였던 독립신문의 주필을 노릇을 했던 사람인데, 돌아와서는 민족 개조론, 민족적 경륜, 우리 민족 책임론. 사실은 이런 거였죠. 지난 3.1절의 대통령 기념사 중에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이, 세계사의 변화에 준비하지 못하여 우리가 나라를 주권을 잃었던, 이런 식의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대통령 스스로가. 이게 누구 말이냐면 이게 바로 이광수 말이었어요. 우리가 못나서, 우리가 모자라서 나라를 잃었다. 그러니 우리가 힘을 길러야 나라를 찾을 수 있다. 여기까지가 민족 개조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24년에 민족적 경륜이라는 글을 쓸 때 뭐라고 썼냐면, 우리가 힘을 기르는데 일본에 반대해서 일본에 저항하겠다고 이렇게 뭘 단체를 만들려고 그러면 일본이 허락할 리가 있느냐. 그러니 일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만 하자. 두 번째 단계였죠. 세 번째는 이렇게 해봐서 무슨 소용이 있느냐. 아무리 해도 우리 안 된다. 뭐가 잘못됐느냐. 우리 민족성이 글러먹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돼버린 일본 민족처럼 우리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근대화에 성공할 수 있고 일본인처럼 잘 살 수 있다. 그럼 뭐하러? 제일 좋은 길이 뭐냐? 우리가 일본인처럼 잘 살고 싶어요. 일본은 이제 중국을 침략해서 승승장구하는 그런 상태였으니까요. 일본처럼 살고 싶다면, 일본인 국민처럼 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답은 간단하죠. 나는 지금에 와서는 이러한 신념을 가진다. 즉 조선인은 전혀 조선인인 것을 잊어야 한다고 아주 이광수답게 썼어요. 아주 피와 살과 뼈가 일본인이 되어야 한다고. 피와 살과 뼈까지 다 일제로 바꿔놓으면 되는 거예요, 자기를. 이게 친일파들의 주장이었어요. 일본에게 배우자, 한국인으로서 일본에게 배우자가 아니라 뭐하러 배워요? 일본인이 되면 되는데. 그래서 저 신념이 해방 이후 반민특위에 끌려가서도 민족을 위해 친일했소라는 대답으로 나온 거죠. 한국 민족은 근본적으로 글러먹었으니까 일본 민족으로 바꿔야 된다. 민족성 자체를.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제 이 친일파들이 를 합리화하는, 정당화하는 논거 중에 또 하나는 이거였어요. 윤치호가 1939년에 이보다 좀 한 해 앞서서 내선일체에 대한 자기 소신을 글로 밝힙니다. 여러 군데다 이거를 전지해서 일본인들이 워낙 잘 쓴 글이라고 생각해서 막 실어줬어요. 잡지에도 실어주고 신문에도 실어주고. 어떠한 입장에서 보다 이제 내선일체가 왜 필요하냐, 조선인이 왜 일본인이 되어야 하느냐는 이제 답을 하는 건데, 이런 거였어요. 질문 중에 이런 게 있다. 왜 일본인이 조선을 하나로 합치고 싶어하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조선인이 왜 일본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일본인이 되어야 하는가? 왜 일본에 협력해야 하는가? 이 질문을 받을 때 자기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 질문이 나오냐면 내선일체란 얘기를 1937년 미나미 지히로가 조선 총독이 부임하면서부터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했어요. 국채명징, 내선일체 하면서 한국신민의 서사도 만들어 읽게 하고, 뒤이어서는 이제 창씨개명, 신사참배 강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국신민의 서사 낭송 이런 것들을 요구하면서 조선인들에게 일본인이 되라고, 일본인처럼 되라고 이광수가 쓴 것처럼 요구하기 시작하죠. 조선인들이 그에 대해서 왜 그럼 일본인이 되라고 하면 일본인으로 대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일본인들은 일본 내에서는 선거가 있었어. 투표권도 있었고, 일본 내에서는 의무교육 제도가 시행돼서 만 7살이면 애들이 학교에 다녔어요. 그런데 조선은 일본인하고 똑같다고 말로는 주장하면서 선거권도 안 주죠. 아이들은 80%가 학교를 초등학교도 못 들어가는 그런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실제로 차별을 하면서 왜 우리 보고 일본인이 되라고 그러느냐? 거기에 이제 김성수 같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대답이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먼저 일본에 선제적으로 이렇게 호의를 베풀면 일본이 알아서, 우리가 먼저 잔에 반을 채웠으니까 나머지 반을 채워줄 것이다. 우리 정부의 얘기잖아요. 처음 듣는 얘기, 제 경우에 처음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먼저 황국 신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면 천황폐하께서 차별 없이 나중에 대해줄 것이다. 이 얘기를 저때 한 거예요, 친일파들이. 우리가 먼저 학도의원군으로 나가서 목숨을 잃어주면, 우리가 먼저 스스로 강제동원, 징용으로 끌려가더라도 자발적으로 좋은 마음으로 가서 열심히 일하면, 근로정신대로 끌려가더라도 열심히 일하면, 아, 조선인이 일본을 위해서 충성하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면, 그때 되면 베풀어 주시지 않겠느냐. 베풀어 주기는. 그러려면 뭐하러 식민지를 지배했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현실이었으니까. 말로는 내선일체, 국민의 도리를 다해라, 먼저 조선인으로서
의무를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도 그 다음에는 차별이 상존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왜 내선일체를 우리가 해야 되느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거기에 대해서 윤초가 이렇게 씁니다. 내선일체를 거부하면 조선인이 나아갈 방향이 뭐겠느냐. 명백히 공산주의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없다. 그 확신이 왜 나왔는지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니 이 공산주의를 통해 그러나 이 공산주의를 통해 조선인이 조금이라도 행복해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나쁜 종류의 글이에요. 왜라고 하는 설명이 없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뿐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무슨 이번에 이제 한일 정상회담의 성과에 대해서 비판하면 빨갱이, 제주 4.3에 대해서 뭐라고 그러면 빨갱이, 친일파를 비판하는데 왜 친일파를 비판하면 공산주의라고 주장하냔 말이에요. 내선일치 싫다는데 내선일치 안 하겠다는 건 공산주의 하겠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아주 극단적인 흑백 논리, 이분법적 사고방식. 이거 아니면 다 빨갱이야. 윤치호의 습관이었어요. 윤치호가 이 친일파들이 왜 친일파가 변명해야 되니까 나는 왜 친일해? 왜 우리 민족을 배신하는데 이거 안 하면 우리 공산주의 돼. 그런 보장이 어디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장담할 상황도 아니었어요. 그냥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뿐이에요. 근데 저런 식의 터무니없는 설명법이 존재했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도 살아남은 거죠. 아직까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똑같아요. 굉장히 수준이 낮은 그런 이해 방식이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른바 내선일체론자들, 민족 반역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들의 신념과는 달리 일본이 패망했고 8월 15일에 우리는 어쨌든 광복을 맞았어요. 광복이라고 불렀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광복군 또는 그에 앞서서 제만 한인 조국 광복회 같은 1930년대 단체들, 광복운동자협의회 같은, 광복이라는 말은 1930년경부터 본격적으로 쓰이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919년에 독립을 선언했으니 또 독립을 한다고 얘기할 필요는 없었던 거죠. 독립은 우리가 선언했지만 아직도 고국 강토가 외적의 발 아래 밟혀 있고 우리 동포가 어둠 속에 살고 있으니 그들에게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빛을 회복시켜 주자 해서 광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겁니다. 빛을 되찾는다. 독립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8.15 독립도 아니었고 8.15 해방이라고 부르지, 일부는 해방이라고 불렀는데 광복이라고 하는 이제 공식명 이름을 더 많이 불렀던 것이죠. 그 시점에서 이제 사람들은 무엇을 바랬을까? 세상이 바뀌었다.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잘 안 들리는 이제 라디오가 그 당시에는 좀 좋지도 않았고, 사실은 그래서 그 라디오 방송을 직접 들은 사람은 별로 없어요. 일본인들조차도 이게 무슨 말인가 잘 알아들을 수 없을 정도로 띄엄띄엄 하는 미리 녹음된 방송이었으니까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시절로 돌아가 보죠. 1945년 8월 15일 정오로 돌아가 보죠. 이게 무슨 얘기지? 일본이 항복했다. 히로히토가 항복 선언했다. 자, 우리 교과서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방송을 듣자마자 한국인들이 모두 신나서 만세를 불렀다. 근데 당시 상황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들은 좀 다르죠. 일부는 집안에서 통곡한 사람도 많아 있었어요. 그렇겠죠.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이, 자기는 일본인이라고 생각했고 우리 일본이 이길 줄 알았는데 일본이 항복했다고 그러니까 너무 슬퍼서 통곡한 한국인들도 적지 않았던 거죠. 그 다음 날 8월 16일이 돼서야 실감을 느끼고 친일파들조차도
그랬다고 그래요. 당시에 이제 전시 복장이라고 해서 일본 조선총독부는 남자에게는 이제 전시 국민복이라고 부르는 군복같이 생긴 옷을 입으라고 그랬고, 여성들은 몸빼를 반드시 입게 했어요. 몸빼를 안 입으면 아이들이 학교에 다녀도 학교 출입도 안 시키고, 무슨 뭐 면사무소에 서류 띠러 가서 면사무소 출입도 안 시켰어요. 버스를 타려고 해서 버스도 안 태워줬어요. 그렇게 몸빼에 국민복 차림으로 8월 15일은 낮에는 맞았고 16일 날은 전부 한복으로 갈아입고 나왔다. 한복으로 갈아입지 않은 한국 조선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핀잔을 듣거나 뭐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당시 서울에 있던 러시아 여성의 회고입니다만, 세상이 달라졌구나 이제. 외놈들이 떠난다. 일본인들은 이제 그런 소감을 나중에 적었어요. 8월 16일 날 얘와 다름없이 직장에 갔는데, 그때는 직장에 가면, 지금도 요즘도 그런 행사 하는 직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때는 했어요. 직장에 가면 먼저 국기 개양식을 하고 국기 앞에서 애국가 부르고 이렇게 시작하는 기업들이 있었어요. 공무원들도 그랬고, 국기 개양식을 하는데 일본인의 이야기입니다. 모르는 국기가 올라갔다. 태극기가 올라간 거예요. 8월 16일 날 아침에 직장에서 출근을 했으니까. 그리고 이 조선인 직장 동료들이 호따루, 일본말로 반딧불인데, 올드랭사인 곡조였죠. 우리 애국가는 애초에 그때 그 당시까지는 올드랭사인 곡조인데, 일본 음악 교과서, 초등학교 음악 교과서에는 이게 반딧불이라는 제목으로 번안돼서 실렸었어요. 반딧불이 곡조에 맞춰서 조선말로 노래를 부르는데 기분이 이상했다. 그때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느끼는 이 이상함, 이 불편함, 모르는 깃발을 보고 인사를 하고 모르는 노래를 들으면서 국기를 봐야 되는 이 불편함을 그동안 조선인들이 느끼고 있었구나라는 걸 새삼 깨달았다. 이런 이제 회고를 했습니다. 그랬겠죠. 근데 기대가 뭐였을까요? 일본인들이 떠나간 당시 민간인 한반도에는 민간인 70만 명 정도 일본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서울에만 25만 명 정도가 살고 있었어요. 서울에만. 그리고 그들이 제일 부자들이었어요. 우리가 이런 상상을 좀 해보죠. 지금 강남구가 빈다. 강남구 주민들이 다 딴 나라로 간다. 이러면 그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될까요? 한국인들이 놓인 상황이 그랬어요. 1945년 무렵에, 40년 당시에 전 농지의 26%, 논의 54%, 임야를 포함한 전 토지의 40%가 일본인 소유였습니다. 농업인구 1인당 소득을 보면 농업인구 1인당, 농촌 사람 한 사람당입니다. 조선인이 1년간 103원이에요. 농업 수입이. 일본인은 1년간 9,909원이었어요. 무려 96배, 거의 100배 정도의 소득 차가 있었습니다. 공업 부문에 투하된 일본인 자산은 92.6%. 거의 90% 이상이죠. 자, 저 많은 일본인들 것. 일본인들이 살던 집, 일본인들이 가졌던 공장, 일본인들이 차지했던 직위, 이거 다 누구한테 가야 되냐? 기대는 분명하죠. 저거 우리 거다라는 생각이에요. 우리 거다, 우리가 가져야 한다. 자, 8월 15일 굉장히 좀 농민들에게는 아주 놀라운 한 해였어요. 특히 일본인 농장에서 농사짓던 농민들에게는. 일본인 지주한테 소작료로 70%, 적어도 60%씩 수확한 곡식을 바쳐야 하는데 바칠 필요가 없게 된 거죠. 지주가 없는데, 일본인 지주가 없는데. 당연히 이건 내 거다가 소작인이지만, 그렇잖아요. 지주는 일본인인데 다른 임자가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공장도 이건 내 거여야 한다. 집도 이건 이제 내가 뺏을 수 있다.
뭐 이제 여러 방식들의 좀그 변칙들이 나오곤 해요. 집 같은 경우에는 일본인들이 그렇게, 당시 일본인들은 메가더 사령부는 한국 거주 하지, 특히 이제 군정사령관이 있으신데 한국에 있는 일본 민간인들에게 1년 이내에 전부 귀국하라, 일본으로 돌아가라. 1년이라는 시간을 준 이유는 배편이 없어서 70만 명을 일본으로 보내려면 배편이 그렇게 많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짐도 가방 하나씩만 들고 가라.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떠나면서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설마 내가 평생을 거쳐서 바쳐서 일궈놓은 이 재산을 다 뺏진 않겠지. 내 집인데 이 집은 이게 일시적일 거야. 다시 돌아올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제 집을 잘 아는 일본인이 믿을 만한, 뭐 일본인이 믿을 만한 사람은 이제 당시 친일파 소리를 쓴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한테 명의 맡겨놓고 그렇게 돌아간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연구가 돼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어쨌거나 일본인의 차지했던 것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 이제 우리 것이다, 우리 민족의 것이다라는 기대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어요. 두 번째, 일본인들의 재산은 경제적으로 보자면 이제 우리 민족 국가 건설을 위한 자원으로, 자산으로 써야 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이런 것이었어요. 이건 이제 유명한 한국 영화계의 거장이죠. 임권택 감독, 역시 해방 무렵의 초등학생이었어요. 나중에 어떤 이제 여성 잡지에서 이런 회고를 남겼어요. 우연히 봤는데 그때가 막 영화 사편제가 큰 히트를 쳤던 그 직후였어요. 국민학교였죠, 그 당시에는.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 2학년인가 뭐 그랬대요. 2학년인가 3학년인가 그랬는데 학교 운동장에서 노는데, 학교에는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일본말은 2학년이 뭐 제대로 배울 수가 있었겠어요. 학교에서 일본말을 열심히 가르쳐도. 그러니까 아이들이 친구랑 놀면서 조선말, 우리말을 쓰면서 놀았대요. 근데 담임 선생이, 그것도 담임 선생도 한국인, 조선인이었는데 조선말 쓴다고 양손으로 따귀를, 초등학교 2학년짜리 따귀를 얼마나 때렸는지 두 뺨이 퉁퉁 불어서 밥을 못 씹을 정도로 맞았대요. 학교 때. 그리고 방학을 했죠. 방학 중에 우리가 광복을 맞았어요. 해방을 맞았어요. 그럼 이 초등학생은 어떤 생각을 했겠어요? 임권택 감독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나이가 어려서 광복이 뭔지 해방이 뭔지 몰랐다. 어른들 말대로 이제 세상이 바뀌었다는 것만 알았는데 자기가 생각하는 건 딱 하나였대요. 아, 이제 개학해서 학교 가도 그 못된 선생 안 볼 수 있겠구나. 그 당연한 기대죠. 일본 놈 앞잡이가 돼서 같은 조선인이 일본말 한국말, 조선말 썼다고 어린애를 그렇게 때린 그런 무지막지한 선생을 이제 당연히 우리가 광복을 했으니 안 봐도 되겠지. 자기가 광복에 대한 기대가 무참히 깨진 게 학교 갔더니 그 선생이 그대로 있으라는 거예요. 개학하고 나서 학교 갔더니 9월 개학하고 학교 갔더니 그 선생이 그대로 있더라. 초등학생, 어린아이가 겪은 해방에 대한 좌절감이었죠. 실망감이었어요. 세상이 달라졌다더니 그대로네. 초등학교 선생 하나에 대한 느낌이 그랬던 거죠. 그러면 동네에 있던 그저 뭐 공출하라고 자기 집에 들어와가지고 그런 노수젓가리 다 뺏어갔던 동네 면장, 거기 항의한다고 잡아가서 두들겨 팼던 동네 경찰 그대로 있으면, 초등학생이 느꼈던 이 실망감은 사회 전체를 향하고 뒤집었어요. 미군정 포고령에 따라서 일본 조선정통부 모든 관리를 현장에 지켜라라고 했으니까. 근데 현장을 지키는 정도가 아니었어요. 승진했죠. 일본인들이 떠나버렸으니까. 우리가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들이라서, 민족성이 있어서 그런지 사실은 해방 이후에 한반도 내에서는 일본인이라고 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한국인들에게 죽은 사람이 없어요.
중국에서는 많이 당했어요. 심지어 중국 거주 한국인들조차도, 우리 동포들조차도 일본 놈 앞잡이라고 그래서 학대받고 죽은 사람들이 드물지 않아요. 그렇게 온 사람들을 우리는 전제동포라고 불렀죠. 근데 이제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사회적 불만이 팽배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군정은 일부 이제 우리 한반도 지역에서는 지역별로 이제 경찰들을 좀 순환 이송 배치합니다. 야, 이 동네에서 워낙 경찰에 대한 민심이 안 좋으니까 친일 경찰들이라고 해서 계속 경찰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겠다고 해서. 근데 제주도는 섬이라서 이게 안 됐던 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배신감이 굉장히 컸던 거죠. 정치적 기대는 뭐나 당연했습니다. 통일민족국가 수립의 전제는 친일파들을 전부 배제하고 나머지 모두 하나로 뭉쳐서 남북이 하나가 된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단지 제주도 사람들이나 무슨 좌익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건국강령에서 일본인 소유는 국유로 하고 대생산기관의 국유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소규모나 작은 기업들은 사용으로 한다. 적이 가지고 있는 토지들도 몰수해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준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생각들이 다 배신당한 거죠. 그게 사실은 제주에서 학살이 진행되는 동안에 서울에서는 재헌 헌법이 제정됩니다. 헌법이. 근데 우리 헌법은 좀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저게 독립운동가들이 만들어 놓은 정신적 자산이자 유산이었으니까. 현행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87년에 만들어진 현재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그 다음에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지금 헌법 전문이 이렇게 시작해요. 1948년에 제정된 헌법, 최초 헌법은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국민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함에 있어서, 재건이라고 했어요. 건립이 아니라, 건국이 아니라 다시 세운다는 거죠.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 한국 현대사의 굉장히 오래된 파행적 상황들, 이른바 군사독재 정권의 오래된 폐악 중에 하나가, 한국인들은, 특히 제 세대, 제 또래들은 국민교육 헌장을 못 외우면 집에 못 갔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국민교육 헌장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외우라고 시키면서도 헌법 전문은 안 가르쳤어요. 훨씬 중요한 게 헌법 전문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공회들 같이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 우리의 사명이에요. 근데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야 된다고 분명히 써 있는데 헌법에, 그런데 그와 별도로 건국절 제정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승만을 건국의 아버지니 국분이 이런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떠들고 있고, 우리 뭘로 단결하는 민족이냐? 우리 민족이 공유해야 될 핵심 가치가 뭐냐? 안중근 때부터 3.1운동 때 이후로 늘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하냐? 생존보다 정의와 인도가 먼저다였어요. 그래서 헌법 전문에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이룬다고 명시한 거예요. 한국 헌법이 제시한, 그리고 이 헌법에 들어간 것은 이 사람들이 무슨 정의와 인도를 특별히 숭상해서 헌법 기초자들이 쓴 게 아니라
안중근 이후 3.1운동에 이르기까지 또 그 이후의 독립운동 과정에서 이걸 늘 앞세워 왔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헌법전문에 정의, 인도와 동포애로서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한다고 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1948년 7월 헌법이 공포되는 그 시점에도 제주도에서는 완전히 반대되는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었던 것이죠. 중무장한 군대와 서북청년단이 맨손의 양민들 어린아이까지 학살하는 것이 정의로운 것인가? 그게 인간으로서 차마 할 수 있는 일이었는가? 그걸 인도라고 부를 수 있는가? 불의와 짐승적 동물적 야만과 무엇보다도 같은 동포를 그렇게 대할 수 있는가? 제주도에서 나왔던 소리가 그거잖아요. 일본 놈들도 이러진 않았다. 네, 정의 인도 동포애가 완전히 짓밟힌 그런 상황이 벌어졌던 것이죠. 왜 그랬는가? 서북 청년단이었던 사람들 이제 다 대부분 죽었습니다만 제대로 된 반성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이게 우리 사회의 문제였어요. 엊그제 전두환의 손자가 광주에 내려가서 사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 그런데도 가슴이 뭉클했어요. 왜? 우리는 그런 데 익숙하지 않아요. 남을 학살자들, 친일파들 이런 사람들 본인은 물론 그 후손들조차 사과하는 모습을 제대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던 것이죠. 근데 왜 그랬는가? 이건 좀 더 찾아볼 문제지만 사실은 가장 20세기 이후에 20세기에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인 건 이념이었어요. 무슨 영토 분쟁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념 분쟁이 가장 많은 사람을 죽였고 가장 잔인하게 만드는 것도 그런 것이었어요. 인간으로 할 수 없는 만행들이 벌어지면서 이런 이제 냉전 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됐었고 그 사람들이 분단 국가 건립의 주역이 됨으로써 냉전 이데올로기 내면하면서 이제 이념의 분단이 국토 분단으로까지 진행이 됐던 거죠.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던 내용입니다. 오직 국익입니다. 이 앞에 안중근 의사의 휘호를 보여주면 돼요. 이익을 보면 의를 생각해라 라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태영호 씨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아까도 제가 이제 기념식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북한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 얘기한 거죠. 근데 북한에서는 3.1운동도 김일성의 아버지가 지도했다고 그래요. 그죠? 3.1운동도 김일성의 아버지가 지도했고 제너럴 샤모나 사건은 김일성의 증조 할아버지가 지도했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와서 김일성이 4.3을 지시했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그 말을 또 일부 언론에서는 정말 그랬나 보다라는 식으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남로당은 김일성과는 한국전쟁 이전까지는 무관했죠. 왜 이런 얘기들이 자꾸 나오느냐? 왜? 다시 지금 우리 사회는 똑같은 상황에 좀 직면해 있는 것 같아요. 1939년 윤치호가 얘기했던 아주 단순한 이분법. 친일이냐 종북이냐, 친일이냐 공산주의냐. 친일하지 않으면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도저히 그 맥락 없는 이야기들을 아직도 하고 있고 거기에 아직도 동조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4.3의 이름을 이걸로 하자 저걸로 하자고 이제 섣부르게 얘기하기 굉장히 어렵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우리 근현대사가 만들어냈던 가치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정립된 정의, 인도, 동포애
이건 지금 헌법에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우리의 민족의 핵심 가치이거든요. 이 정의인도 동포애라는 헌법의 핵심 가치를 중심으로 재조명해야 하고, 그리고 그에 비춰봤을 때 4.3은 이제 어쨌거나 그냥 물결성한 사건이라는 이름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한 뭐 이제 여러분들의 또는 저를 포함한 우리들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제 말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떠셨습니까? 저는 딱 그 필요한 얘기들을 들은 것 같고요. 저희가 조금 더 보편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많은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선생님한테 질문 있으시면. 질문 없으십니까? 예, 선생님. 고민스러워요, 사실은요. 제가 있으면 그렇게 썼겠죠. 그리고 그동안 4.3 희생자 명예회복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검토를 했습니다만은 학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항쟁이라고 해도 또 그 측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복합적이거든요. 학살이 있었고 다음에 봉기가 있었고 항쟁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결합되어 있다 보니까 어떤 하나의 이름을 정하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 문제는 좀 사회적 토론이 필요할 것 같아요. 누가 정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예로 들었습니다만 재작년인 것 같아요. 2020년에 벌써 꽤 됐네요. 광주 대단지 사건이라고 불리던 사건이 있었어요. 오랫동안 광주 대단지 사건이 뭐냐 도대체 사건이라고 하는 게 광주 대단지에서 그냥 뭔 일이 있었다는 건데 그 뭐 일의 성격이 뭐냐. 그래서 오랫동안 이제 그 몇 차례에 걸쳐서 성남시 주최로 토론회를 했죠. 그리고 지금 일단 성남시에서 결정한 잠정적 이름은 광주 대단지 민권운동으로 정해놨어요. 그런 방식의 장명법이 필요한 거죠. 사실은 그때 이제 뭐 저도 발제를 하곤 했었습니다만은 참가자들 사이에 합의된 이름이 나오진 않았어요. 이 건도 마찬가지. 어떤 면을 강조하면 항쟁이 되고 또 어떤 면을 강조하면 이제 학살이 되고 또 반대로 강조하면 폭동이 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이런 이제 이 용어의 그 어떤 합의점을 찾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광주도 1980년 5월 18일 당시를 처음에는 광주 이제 정부에서는 광주 사태라고 불렀고 현장의 시민들은 광주 항쟁이라고 불렀어요. 또 일부에서는 광주 학살이라고 썼었죠. 80년대. 이 용어들이 혼용되다가 이제 결국 법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결정이 됐단 말이에요. 여긴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많아요. 흔쾌하지 않은 분들도 많죠. 당시 광주를 겪었던 분들은 항쟁이어야 한다라고. 또 그냥 항쟁도 아니고 광주 민중항쟁이라고 써야 한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어떤 절충점을 찾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손을 놓아서는 안 되고 지금 손을 놓은 상태예요. 사실은요. 합의가 안 되니까. 다만 국가폭력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정도의 이제 사죄를 이제 노무현 문재인 두 전직 대통령이 한 것에 상당한 좀 진전이 있었던 것이고 그다음에 이름 짓기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이제 논의 끝에 좀 시도해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로서도 아직 적절한 이름을 찾지 못했습니다. 네. 또 질의가 또 있으신지. 정리해도 될까요? 그럼
그 어떻든 저희가 요번 75주년에 아까 선생님 금방 얘기하시고 질문했던 어떤 내용들인데 누가 해주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의 발언이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설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무엇인가를 제시해 나가기 시작해야 이게 사회적인 공론화가 될 것이고 그걸 통해서 무엇인가 결론에 도달하려는 노력의 과정이 생긴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명을 해야 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오랫동안 되어왔지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들 누군가 합의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태도가 저는 약간 우리한테 있는 문제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 뭐 통일, 자주독립이라는 얘기가 완벽하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47년 3월에서 48년 4월까지의 분명히 가장 큰 마음속에 있었던 얘기가 되지 않나라고 해서 제안을 드리는 행사를 이제 쭉 진행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계속 이런 부분에 고민들을 많이 해주시면 진전이 생겨나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하고 귀한 시간 내주신 전우영 교수님께 큰 박수로